자, 이제 하셔야 되는 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운동은 뭐가 결정해? 힘이 결정해. 그래서 물체의 운동을 결정하는 건 힘입니다. 그 힘과 운동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 게 뉴턴의 운동 법칙이에요. 자, 뉴턴의 운동 법칙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써보시죠. 외우셨을 텐데요. 외우셨어야 되고요. 뉴턴의 운동 법칙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쓰셔야 됩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 첫 번째 법칙을 뭐라고 했는지, 두 번째 법칙을 뭐라고 하는지, 세 번째 법칙을 뭐라고 하는지 알고 계셔야죠.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으로 얘기해도 되고요. 얘네들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자,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책을 쳐다보는 거 봐라. 써봐 빨리. 뉴턴의 운동법칙,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이 뭘까? 작년에 과거 면접에서 어떤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선생님들이 얘기할 때 아 맞아 그거였어 라고 하지만 실제로 내가 내 머릿속에서 이 순서대로가 나와줘야 되는데 뉴턴의 운동법칙 중에 제1법칙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반성법칙이야 얘야. 그리고 제2법칙이 가속도 법칙이고 그리고 마지막 제3법칙이 뭡니까? 작용, 반작용 법칙. 요겁니다. 뉴턴은 이 세 가지의 운동의 규칙성을 설명한 거고 이러한 세 가지 운동을 결정하는 게 바로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받는 진짜 힘이야. 자, 힘 중에서 물체가 받는 진짜 힘을 우리 뭐라 그러니? 알짜 힘 또는 합력이라고 얘기해. 이 알짜 힘 때문에 물체의 운동 상태가 바뀌어요. 그래서 알짜 힘과 운동 상태의 변화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거 설명한 게 뉴턴의 운동 법칙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내가 알짜 힘을 정말 잘 구하나? 이거 점검. 그리고 그 알짜 힘에 의해서 운동 상태인 빠방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내가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있나? 이거 점검인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어떤 물체가 힘을 받습니다. 여기 가라는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물체가 힘을 받는데 오른쪽으로 10N의 힘을 받을 수도 있고요. A. 오른쪽으로 20N의 힘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죠. 왼쪽으로 15N의 힘을 받을 수도 있고 비스듬한 방향으로 힘도 같이 받을 수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됐을 때 결국은 가가 받은 진짜 힘은 얼마야? 어느 방향이야? 이 얘기예요. 실제로 현실에서 물체는 하나의 힘만 받지 않습니다. 여러 개의 힘을 동시에 받을 때 그 힘을 하나의 힘으로 나타내줘야 어느 방향으로 물체가 어떤 게 바뀔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힘을 받을 때 결국은 이 물체는 이 방향으로 15N의 힘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 왜 이런지는 선생님이 설명할게. 가라는 물체는 저 4개의 힘을 동시에 받으면 사실은 오른쪽 아래쪽 방향으로 15N의 하나의 힘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가 돼요. 그래서 이 여러 개의 힘을 하나의 힘으로 만들어내셔야 되는데 이 하나의 힘을 진짜 힘, 알짜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를 합력이라고 불렀어요. 이 진짜 힘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힘을 합성한다 그래요. 그래서 힘을 합성하셔서 진짜 힘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게 높은 학년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걸 물투에서 배워요. 근데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물원의 문제가 되게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끌고 내려와서 설명합니다. 됐죠? 물투에 있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한테는 끌고 내려와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해해보세요. 하나의 물체에 하나의 힘만 작용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힘이 동시에 작용하는데 이 힘들을 어떻게 합성해? 라고 하는 힘의 합성 과정이에요. 힘을 합성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 합성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A라는 힘과 B라는 힘 두 개 보이십니까? 자, A라는 힘과 B라는 힘의 합력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봐요. A라는 힘과 B라는 힘의 합력이 얼마니? 얼마일 것 같니? 찍어. A라는 힘과 B라는 힘의 합력을 구하면 얼마입니까? A와 B의 합력이 얼마입니까? 30이죠. 어느 쪽 방향? 오른쪽 방향.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죠. 왜요? A라는 힘과 B라는 힘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입니다. 힘을 합성할 때 방향이 중요합니다. 힘은 벡터라서 방향을 갖거든요. 그래서 두 힘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을 때 두 힘의 합력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합력을 같은 방향이면 실제로 두 힘의 크기만 더하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의 합력은 30N입니다. 같은 방향일 때 그냥 더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30N이라는 이 힘이 두 힘의 원래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10N과 20N을 따로따로 구하지 말고요. 그리지 말고 이거를 합해서 하나의 힘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른쪽 방향으로 30N의 힘으로 그려놔도 이게 A와 B를 합성한 결과의 힘이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효과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일 때는 두 힘을 그냥 더하면 합력을 구하는 거야. 어렵지 않아. 됐니? 근데 두 힘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이 힘을 우리가 F1이라고 할게요. F1이라고 하는 힘과 C라는 힘을 합성해주세요. 이렇게 써요. F1이라는 힘과 C라는 힘을 합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합성해주세요. 됐어. 여기서 이 플러스는 더하라는 뜻이 아니고 합성해줘 라는 뜻입니다. 합성해줘 라는 뜻입니다. A라는 힘과 C라는 힘을 합성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A라고 하는 힘은 민서야 거기 잘 보여? 일로 넘어올래? 어떡할 거야? 괜찮아? A라는 힘, 아니 C라는 힘과 F1이라는 힘 요거 두 개 합성해주세요. 근데 이 두 힘은 반대 방향인데? 이런 뜻이에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을 합성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찍어봐. 뭐 하면 될 것 같네 이제? 빼면 돼요. 그러면 저 두 힘의 합력이 얼마겠습니까? 15N이죠. 어느 방향으로? 큰 힘 방향. 그래서 서로 반대 방향을 합성하는 얘기는요. 무조건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는 게 합성하는 겁니다. 그러니 30N에서 15N을 빼세요. 그러면 합력은 15N이 될 거고 그 합력은 무조건 큰 힘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 이것 따로 쓸 필요 없이 이거 두 개를 합성을 하면 결국은 이 방향으로 15N의 힘이 작용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F2. 됐어? 그래서 이 힘은 결국은요. A라는 힘, B라는 힘, C라는 힘 이거 합성한 결과가 얘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방향을 갖는 벡터 값은 같은 방향일 때 더하면 되는 거구나. 반대 방향일 때 빼면 되는 거구나. 이게 합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한테는 새로운 힘 4N이라는 힘하고요. 3N이라는 힘이 저한테 있어요. 얘 방향을 마음대로 바꿔가면서 합력을 만들어 보래. 그러면 이 두 힘으로 만들 수 있는 최대의 힘이 얼마일 거니? 저한테는요 3N의 힘과 4N의 힘이 있는데 방향을 내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해도 되고 반대 방향으로 해도 되고 비스듬한 방향으로 해도 되고 네 마음대로 하래요.
그랬을 때 이 3N과 4N으로 만들 수 있는 최대 힘이 얼마일까? 얼마? 7N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벡터 값이 있을 때 걔네가 만들 수 있는 최대 효과는 같은 방향일 때 만들어집니다. 같은 방향일 때 최대 힘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3N과 4N이 있을 때 이 두 힘으로 만들 수 있는 최대 힘은 7N까지 만들 수 있어요. 7보다 더 큰 힘은 못 만들어요. 그럼 최소의 힘은 언제 만들어질까요? 반대 방향. 그럼 몇 뉴턴일 것 같아요? 1뉴턴이죠. 이만큼의 힘을 만들 수 있어요. 반대 방향일 때가 가장 작은 최소의 힘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두 힘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의 범위는 1뉴턴보다는 힘이 크고 7뉴턴보다는 힘의 크기가 작은 이 힘을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선생님 1뉴턴은 두 힘이 반대 방향일 때 만들어져요. 7뉴턴은 두 힘이 같은 방향일 때 만들어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면 반대 방향일 때 두 힘이 몇 도를 이루는 거야? 하나 4뉴턴 여기, 하나 3뉴턴 여기. 두 힘이 반대 방향이야. 두 힘이 이루는 각도 몇 도? 180도. 180도를 이루고 있을 때 최대 효과가, 최소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최대 효과는 두 힘이 같은 방향일 때라고 했는데 같은 방향이면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몇 도입니까? 몇 도입니까? 0도입니다. 자, 벡터라고 하는 아이들, 방향을 갖는 아이는요.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그래서 0도일 때가 가장 큰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0도에서 각도가 벌어져서 180도가 되면 가장 작은 효과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느껴지니? 두 벡터 사이의 각도가 커질수록 힘의 합력은 점점 뭐해지고 있니?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모군 중학교에서 중3 때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걔네는 왜 그런지 저도 잘 몰라요. 4뉴턴 4뉴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3뉴턴이라는 힘이 작용합니다. 3뉴턴입니다. 그랬을 때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얘가 30도, 얘가 60도, 얘가 90도, 요 각도가 120도라고 치자. 이제 같은 방향도 아니고 반대 방향도 아닌 서로 비스듬한 방향이라고 물리에서 표현합니다. 자, 같은 방향도 아니고 반대 방향도 아닌 나머지 방향 바로 비스듬한 방향입니다. 두 힘 사이에 이루는 각도가 0도보다는 각도가 커야 되고요. 180도보다는 각도가 작은 경우를 싸잡아 우리는 비스듬한 방향이라고 얘기하기로 물리에서 약속했습니다. 자, 이렇게 비스듬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이 있으면 이때 얘 합력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이건 작도하셔야 돼요. 작도하셔야 됩니다. 되겠어? 이 비스듬한 방향일 때 합력은요. 두 힘을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을 그려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합력이 얼마인지 찾아낼 수 있어서 평행사변형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힘을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을 그릴 겁니다. 첫 번째요.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F1, 이 방향이 F2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을 그려야 되니까 비스듬하게 이렇게 그리시면 이게 평행사변형이죠. 얘랑 평행하게 여기에다가 F1을 그린 거고 얘와 평행하게 F2를 여기다 그린 거예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그려집니다. 그랬을 때 알자이가 어디 있어요? 라고 하면 원래 두 힘의 작용점에서 반대편 꼭지점으로 화살표를 그리면 이게 두 힘의 합력 방향입니다. 이게 두 힘의 합력 방향이고 이 길이가 실제 합력의 크기입니다. 두 힘을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원래 두 힘의 작용점에서 대각선을 그리시면 이게 합력의 크기입니다. 원래 두 힘을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대각선을 그리시면 이게 진짜 힘 합력입니다. 자, 그랬을 때 꼬맹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각도가 작아질수록 대각선의 길이가 점점 뭐해지고 있냐? 이 대각선의 길이가 점점 뭐해지고 있냐? 짧아지고 있어요. 합력의 크기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실제로 얘 합력은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피타만 나옵니다. 여기가 90도니까 여기가 90도인 거 알겠죠? 평행사변형이니까 여기가 4고 여기가 3이면 이 또한 3이겠죠? 보이냐? 그러면은 이 대각선의 길이가 얼마일까? 여기 얼마일까? 3대 4대 2 얼마? 5. 그래서 얘는 합력의 크기가 5고요. 이거보다 각도가 더 벌어진 얘는 적어도 5N보다 작을 겁니다. 이거보다 각도가 작은 얘네들은 5N보다 큰 힘을 만들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이렇게 힘이 작용할 때요. 힘은 물체 하나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일은 전제로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데 실제로 여러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 그 힘들을 합성해서 하나의 힘을 만드는 합성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합력이라는 알짜힘을 구합니다. 그 알짜힘을 구할 때 같은 방향이면 그냥 더하시면 되고요. 반대 방향이면 빼시면 되는데 비스듬한 방향일 때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대각선 방향이 알짜힘 방향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얘네들의 합력을 구하라고는 안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영재고나 과거나 특목고 가서 하시면 되고요. 피타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그 힘이 항상 90도를 이루는 두 힘을 주어 줍니다. 그랬을 때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대각선은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90도가 아닌 유일한 각도가 이상할 때 구할 수 있는 특수각이라는 게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120도여야 되며 두 힘의 크기가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두 힘이 한 놈이 10N이면 다른 놈은 10N 힘의 크기 같고 두 힘 사이에 이루는 각도가 120도면 이거 가지고 평행사변형을 그리라고 해서 그리시면요. 이 자체가 마름모입니다. 마름모가 돼요. 그래서 두 대각선에서 두 선에서 가운데 방향으로 대각선을 그리면 이 대각선은 두 힘의 정확하게 가운데 방향입니다. 가운데 방향이고 이 힘의 크기는 한 변의 길이와 반드시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10N이면 이게 무조건 10N 가운데 방향으로 잡습니다. 이래요. 됐어? 이게 바로 특수각입니다. 특수각의 조건은 두 힘의 크기는 반드시 같아야 되며 두 힘의 사이각이 120도일 때 이때 합력이 이 크기와 같고 정확하게 가운데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만 아시면 되고 그걸 뺀 나머지 이렇게 삐딱한 경우를 여러분들한테 구하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요. 서로 다른 두 힘이 있어요. 한 놈은 F1, 한 놈은 F2 이렇게 작용하는 두 힘이 있으면 합력 구해라. 그러면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그래서 대각선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얘네들의 합력이야.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은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고요. 여러분들만 못 배운 겁니다. 교과서 개편돼서 여러분들 후배들은 배웁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후배들은 배울 겁니다. 자, 합력을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두 힘을 이용해서 비스듬한 방향인데 합력 구하는 거 했어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가죠. 만약에 비스듬한 하나의 힘을 준다고 쳐요. 고등학교는 이렇게 나올 거야. 비스듬한 하나의 힘을 줘. 근데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수평 방향의 힘하고 수직 방향의 힘을 알아야 돼. 그러면 이 하나의 힘을 비스듬한 힘을 주면 얘를 X축으로 수선에 발을 내리고 Y축으로 수선에 발을 내려 F의 X축 방향의 힘과 F의 Y축 방향의 힘으로 나눌 수 있죠. 왜? 이 두 힘으로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얘가 대각선이면 되니까.
수평면에 발을 내렸을 때 이게 90도이죠. 그러면 이 자체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뭡니까? 피타죠. 그리고 X축으로부터 이루는 각도가 세타라고 치자. 요걸 줘요. 이 각도를 줍니다. 그러면 직각삼각형에서 꼬맹아 빗변의 길이가 F1대요. 요 변의 길이가 얼마죠? 불러. 어떻게 구하냐? F 죽여버릴 거야. F 코사인 세타요. 들어본 적 있죠? 이거 몇 학년 때 합니까? 몇 학년 거야 수학? 고1? 중3? 민서야 이거 몇 학년 거? 배운 적 없어? 삼각비? 배웠어? 지은아 이거 배웠어? 배웠는데 모르는 거야? 수학 선생님들 부를까? 강릉 선생님이라고 했지? 맞지? 박상훈 쌤 부르면 되지 너네. 민서는 다음 주부터 이제 선생님 이름을 알려주셔요. 자, 강훈 선생님한테 이거 얘기하는 순간 넌 집에 못 간다. 자,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요 길이가. 요게 F일 때 얘는 F 코사인 세타. 개새끼들 코사인 이렇게 코사인. 그래서 이거 알면 얘가 코사인 새끼야. 이건 사인. 그래서 얘는 F 사인 세타의 크기로 구할 수 있어요. 되겠어? 예를 들어 F의 크기가 20N이야. 이 각도가 30도야. 납득하길 바란다. 그랬을 때 수평 방향의 힘은 20 곱하기 코사인 30이니까 2분의 루트 3. 그래서 이 힘은 얼마냐면 10루트 3만큼의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되겠어? 자, 그런가 하면 이 힘이 수평면이랑 30도를 이루고 있으면 사실은 이 힘은 이 방향으로 몇 뉴턴의 힘을 주는 것과 같은 효과냐면 얘는 20 곱하기 사인 30도니까 2분의 1. 그래서 10뉴턴의 힘으로 위로 당기는 것과 같은 효과죠. 되겠어? 그래서 비스듬한 방향으로 이쪽으로 20뉴턴의 힘을 준다는 건 사실은 이 방향으로 10루트 3과 이 방향으로 10뉴턴의 힘을 동시에 주는 효과가 얘란 얘기야. 알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내내 힘 여러 개를 합해서 하나의 힘으로 만드는 힘을 합성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거꾸로 간다. 비스듬한 하나의 힘을 줬을 때 이걸 두 개의 힘으로 나누는 힘의 분해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힘을 분해합니다. 그 중에서 각도 바로 옆에 있는 건 코사인 값. 각도가 마주보고 있는 변은 사인 값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알겠냐? 이런 식으로 해서 힘을 합성 또는 분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4개의 힘이 동시에 작용했잖아요. 그 중에서 3개를 합하니까 이쪽으로 15N이고 그리고 여기 하나의 힘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대각선 이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힘이 작용할 때요. 그 힘을 하나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이해하고 있으셔야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저는 너네는 물리원 심하지만 물리원만 배울 거면 여기 올 필요가 없죠. 여기는 이제 영과 특목고 아이들 모여 있는 거니까. 자, 물리 레벨 2를 하더라도 일반반 물리 레벨 2하고 우리 반 레벨 2는 약간 수준이 다릅니다. 조금 높여서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힘을 분해할 이유가 있어요? 있어요, 자기야. 각도가 30도인 견사면에 그래서 어떤 물체를 이렇게 올렸어. 이런 그림은 호진쌤이 되게 좋아하는 그림이야. 주원아, 너는 호진쌤한테 배웠잖니? 너 물리원을 가리키는 선생님이 호진쌤이잖아. 그렇다고 치고 자, 여기에 꼬매가 질량이 m인 애가 있어.
질량이 m인 나무 토막을 경사 진 빗면 위에 올려놓은 거야. 그랬을 때 수평면으로부터 경사 각도가 30도야. 물체와 바닥 사이 마찰 없어. 그러면 얘를 이렇게 놓으면 마찰이 없으니까 손을 치우면 어떻게 될까? 훅 내려가겠지. 오케이? 내려가. 얘가 이렇게 내려간다는 얘기는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다는 거네. 근데 꼬맹아 잘 봐. 얘가 실제로 여기서 받는 힘은 어떤 힘 받게? 무슨 힘 받게? 얘를 여기다 놓는 순간 지구기 때문에 얘는 지구 중심 방향 이 방향으로 mg만큼의 중력 받습니다. 되겠어? 또 뭐를 받은 줄 아세요? 바닥의 물체를 밀어내면 수직 항력이라는 걸 받아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그럼 중력 받는데 또면아 이때 중력이요. 중력이 이 방향으로 작용하면 얘는 이리로 내려가죠. 힘 받는 방향으로 움직여야죠. 근데 얘 이리로 내려가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요. 사실은 경사면과 나란한 방향의 힘하고 경사면과 수직한 방향의 두 힘에 합성된 힘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사면에 놓으면 비스듬한 이 힘이 아니고 이 힘과 이 힘으로 분해돼서 그래서 이 힘이 중력이 한 놈은 경사면 아래쪽으로 물체를 접어당기고 한 놈은 경사면 바닥을 콕 누르는 힘으로 변해. 그랬을 때 바닥을 콕 누르는 이 힘과 바닥에서 밀어 올리는 힘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 힘은 0이 만들어지고요. 요 힘만 살아남아서 물체를 아래로 싹 내려가게 하는 겁니다. 요 힘 때문에 경사면에서 물체가 내려가요. 자, 이때 머리 돌려. 처음 배우는 거잖아. 요 각도가 30도면 이 중 어딘가의 각도가 30도입니다. 어디가 30도일까요? 이 중 어딘가가 30입니다. 기아쌤 누구야? 어디가 30이야? 여기야 여기야. 위아래. 괜히 아는 척하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 여기가 30도면 꼬맹아 어딘가가 30도야. 여기 위쪽일까 아래쪽일까? 어디가 30도야 이 똥강아지 새끼들아! 위. 여기가 30도야. 됐어. 여기가 30도입니다. 됐어. 경사면의 각도가요. 무조건 중력과 경사면을 수직으로 누르는 이 힘이 이루는 각도가 항상 30도입니다. 이거 집에 가서 기하적으로 증명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반드시 30도입니다. 되겠냐? 오케이. 자, 그러면 보면아 이 수평의 힘과 이 수직의 힘을 합성해서 중력이 만들어졌다고 했으니 이 각도는 90도입니다. 이해하나? 이 각도는 90도야. 그럼 잘 보시면 이 자체가 피타입니다. 맞아. 이 자체가 피타입니다. 여기가 직각삼각형입니다. 여기가 직각이고 이 각도가 30도입니다. 그리고 빗면의 길이가 mg입니다. mg입니다. 물체의 무게. 그럼 보면 이 경사면을 싹 내려가게 한 요 힘이 얘랑 같은 거 아세요? 요 힘이 얘죠. 그래서 이 크기가 얼마일까? 요 크기가 얼마일까? 그래서 요 힘이 얼마일까? 생각. 얘는 요게 mg입니다. 경사면을 수직으로 누르는 힘과 경사면과 나란한 힘이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서 그래서 여기가 90도고 이게 경사 각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 크기가 얼마냐? 요거 묻는 거죠. 얘는 뭐냐? 빗변의 길이가 mg니까 mg 뭘까요? 쌍내려가 세타. 됐어. 손을 놓으면 이 힘 때문에 얘가 싹 내려가죠. 요 힘의 크기가 바로 중력에서 만들어진 힘 mg 싹 내려가 세타야. 못 외우면 병신이야. mg 싹 내려가 세타 크기만큼의 힘을 받아. 알겠어? 예를 들어 이 각도가 30도라고 쳐.
그리고 이 물체가 10kg야. 그러면 실제로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은 100N이잖아요. 그러니까 mg가 100이야. 거기다가 30분이니까 2분의 1이야. 그래서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50N입니다. 그 50N의 힘 때문에 얘는 등가속도로 내려갑니다. 되겠어? 이 얘기야. 그런가 하면 바닥을 콩 누르는 힘이 얼마일까? 이거 어떻게 볼까? 이건 보이세요? 각도 바로 옆에 있으니까 코사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힘은 mg 콩 눌러 세타. 못 외운 명식이야. mg 콩 눌러 세타. mg 싹 내려가 세타. 알겠습니까? 빗면에서는 이 두 힘으로 찢어집니다. 그러니 실제로 얘는 이 방향 50루트3의 힘으로 누르고 있죠? 얘가 바닥을 누르면 그거의 반작용으로 바닥이 물체를 수직 방향으로 밀어 올립니다. 그걸 우리가 수직 강력이라고 하고요. 이 수직 강력은 언제나 mg 콩 눌러 세타만큼 생기겠죠. 그래서 이 두 힘이 상쇄되고 얘가 알짜 힘이 돼서 물체는 내려갑니다. 빗면으로. 되겠어? 그러니 경사면에 있는 물체가 받는 진짜 알짜 힘은 얼마입니까? 이건 언제나 mg 쌍 내려가 세타가 경사면에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진짜 힘, 알짜 힘입니다. 그러면 경사면을 내려올 때 등가속도 운동으로 내려온다고 했으니까 가속도의 크기 얼마입니까?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으로 계산합니다. 그랬을 때 내려오는 물체의 질량은 m이니까 모든 경사면에서 물체의 가속도는 언제나 G사인 세타입니다. 경사진 면에서 물체가 내려올 때 가속도는 G사인 세타니까 중력 가속도 10이고 사인 30도가 2분의 1이니까 얘는 가속도가 5인 상태로 내려오고 있어요. 이런 느낌이야. 이해돼? 그럼 선생님 이 경사면에 마찰 없어요. 1kg짜리를 놨을 때 가속도가 큽니까? 10kg짜리를 놨을 때 가속도가 큽니까? 가속도 누가 큽니까? 1kg야 10kg야? 가속도 누가 큽니까? 1kg니까 10kg니까? 네, 똑같아. 가속도의 크기는 G사인 세타로 질량하고 미관합니다. 이래. 근데 경사각을 더 크게 하자. 경사각을 크게 할 거예요. 30도가 아니고 45도, 60도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호배나 경사각이 크면 클수록 가속도 뭐해지니? 경사각이 크면 커지죠. 사인 값이 커지죠. 나는 경사각 엄청 크게 해서 90도로 할 거야. 경사각이 90도일 때는 가속도가 얼마일까요? 그래서 중력 가속도죠. G로 자유낙하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자유낙하는 그냥 경사각이 90도일 때 빗면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니? 경사각이 크면 클수록 가속도의 크기는 커집니다. 그래서 경사각이 커서 90도가 되는 순간 그냥 자유낙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기억하세요.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경사각도다. 물체의 질량 상관없다. 경사각도만 일정하면 언제나 등가속도로 내려온다. 되겠습니까? 경사면에서 내려오는 아이가 경사각도가 일정한 경사면을 내려오면 언제나 등가속도 운동할 수밖에 없다. 내려올 때 작용하는 진짜 힘은 mg 쌍 내려가 세타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힘을 여러분들이 분해할 수 있어야 이제 저 빗면 운동을 설명할 수 있거든요. 되겠어? 자, 그래서 첫 번째 뉴턴의 운동 법칙 이용하기 위해서 알짜 힘을 제대로 구할 수 있는지 보자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알짜 힘을 구하는 같은 방향일 때, 반대 방향일 때, 비스듬한 방향일 때 알짜 힘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를 보여드렸단 말이죠. 이제 좀 기억하시고 그거의 완성판으로 빗면에서의 물체의 운동을 우리는 한번 봤다. 자, 그러면 어떤 물체에 알짜 힘이 작용해? 자, 그래서 물체는 꼬맹아 기억나니? 물체는 변하는 운동이 있고 안 변하는 운동이 있었어. 기억나? 안 변한다. 빠방이 안 바뀌어. 이유가 뭐야? 어떤 애가요 오른쪽으로 2에 빠르기로 갔는데 계속 가도 방향이 오른쪽으로 2에 빠르기로 가요. 아무것도 안 바뀌는 뭐지만 이게 이제 등속도 아무것도 안 바뀌는 등속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이유 뭡니까? 빠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안 변했겠죠.
빠방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능력. 빠방은 언제 바뀌어? 힘 받을 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안 변하는 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가 얼마였다는 얘기니? 0이었다는 거예요. 물체가 아무리 힘을 받아도 이쪽으로 10N, 이쪽으로 20N, 근데 이쪽으로 30N. 얘는 알짜 힘이 얼마니? 얘 알짜 힘 얼마니? 0이죠. 그러니까 얘는 물체가 운동하면서 변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됐어? 물체가 힘을 받더라도 그 물체가 받는 알짜 힘의 크기가 0이라면 물체는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등속도 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무슨 말인지 알지? 되겠어?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바뀌는 운동을 한다는 얘기는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이라는 얘기를 어렵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물체가 등속도로 움직여? 이 얘기와 똑같은 건 알짜 힘 0이야. 이 뜻입니다. 알아들으셔야 돼요. 되겠죠? 두 번째요. 물체가 변하는 운동을 한대요. 물체가 변하는 운동을 하는데 자, 변할 때는 변할 수 있는 게 두 개죠. 뭐 아니면 뭐? 그렇죠. 내 생각에. 변하는 운동을 멋진 말로 우리는 가속도 운동한다고 그러고요. 이렇게 변하는 운동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빠르기만 바뀌는 운동이 있고요. 방향만 바뀌는 경우가 있고요. 빠르기와 방향이 한꺼번에 다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변한다는 얘기를 가속도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고 가속도가 생기려면 A는 M분의 F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생기려면 반드시 알짜 힘이 존재해야만 가속도가 생깁니다. 그러니 변하는 운동이라는 얘기는 알짜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1N이든 100N이든 상관없이 알짜 힘이 존재해야만 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민서야. 빠르기만 바뀌려면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과 어느 방향으로 알짜 힘을 받아야 되니? 같은 방향. 또는 빠르기가 빨라질 수도 있지만 빠르기가 느려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물체가요.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는데 방향은 안 바뀌어도 빠르기를 바뀌게 하고 싶어. 더 빠르게 하고 싶으면 가는 방향으로 힘줘야죠. 근데 느려지게 하고 싶으면 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같은 방향 또는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빠르기만 바뀌는 운동의 대표적인 게 자유낙하와 물론 연체성공학이죠. 자유낙하는 꼬맹아 떨어지는 동안 무슨 힘 받아? 무슨 힘 받아? 중력이 운동 방향과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니? 그러니까 빨라지는 거야. 그렇죠? 연직상방하는 동안 던져 올려. 그랬을 때 물체의 운동 방향과 어느 방향으로 어떤 힘을 받을까? 얘 공을 던져 올렸어. 무슨 힘 받으면서 올라가니? 중력 받죠. 내 손을 떠나고 나서는 내 힘 안 받아요. 중력만 받아요. 근데 중력 방향과 물체의 운동 방향이 무슨 방향이니? 반대 방향이죠. 그러니까 속력이 뭐 하는 겁니까? 주는 겁니다. 알겠어? 그래서 속력이 줄어.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기만 바뀌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등이 자유낙하와 연직상반 운동이 있고 이렇게 빠르기만 바뀌는 경우가 바로 물체의 운동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힘을 받을 때 빠르기만 바뀌어요. 물체의 운동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힘을 받을 때만 빠르기가 바뀌는데 그죠?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아 빨라지는 게 자유낙하,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느려지는 게 연직상반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방향만 바꾸고 싶어. 방향만 바뀌는 대표적인 운동이 등속 원운동입니다. 그쵸? 이렇게 물체에다가 실을 매달고 내가 뺑글뺑글 돌리면서 등속 원운동 시키는데 얘는 방향만 바꿔야 됩니다. 빠르게는 안 바뀌고. 그러려면 물체가 가려는 운동 방향과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어서 방향만 바뀝니까? 운동 방향과
방향과 무슨 방향으로 힘을 받아야 방향만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죠.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어서 빠르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방향만 바뀌어서 물체가 여기 와 있는 겁니다. 됐어? 그러면 이쪽에 와서도요. 물체가 돌면서 빠르기는 안 바뀌고 또 방향만 바꿔서 여기에 오게 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그 위치에서도 운동 방향에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받아야 되겠죠? 되겠어요? 이게 운동 방향이면 힘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못 날아가고 아이가 방향이 바뀌어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되겠어? 여기 와서도 물체의 운동 방향은 이 방향이에요. 운동 방향. 그러면 이 방향으로 계속 날아가면 되잖아. 못 날아갑니다. 왜? 힘을 운동 방향과 90도의 수직한 방향, 이 방향으로 힘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어? 그래서 등속 원운동은요. 어느 지점에 있던 매 순간마다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항상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빠르기는 안 바뀌고 방향만 바뀌는 운동을 하는데 이때 이 힘은 모두 다 원의 중심 방향을 향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멋진 말로 뭐라 그러니? 이걸 뭐라 그러니? 구의 중심을 향하는 힘, 구심력 이라고 불러요. 되겠어? 그래서 방향만 바꾸기 위해서는 운동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알짜 힘을 받아서 방향만 바뀌는 운동을 해요. 운동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알짜 힘을 받으면 됐죠? 방향만 바뀌는 운동을 한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빠르기와 방향을 다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빠르기와 방향이 다 바뀌는 운동의 대표적인 게 포물선 운동인데요. 이 물체가 포물선을 그리면서 여기를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날아가고 있을 때 운동 방향은 항상 곡선일 때 접선 방향이 실제로 물체가 가는 운동 방향이에요. 이게 물체가 가려는 운동 방향입니다. 그 운동 방향 못 가는 이유가 뭐예요? 힘 받아서 그래요. 근데 얘가 날아가는 동안 무슨 힘 받을게요? 무슨 힘 받을까? 포물선으로 공이 날아갈 때는 항상 언제나 중력 받죠. 중력이라는 힘 받죠? 중력이라는 힘. 근데 물체의 운동 방향과요 중력이라는 힘이 이루는 각도가 같은 방향도 반대 방향도 수직 방향도 아닌 나머지 비스듬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합니다. 비스듬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합니다. 되겠어? 그래서 한꺼번에 방향도 바뀌고 빠르기도 바뀌는 운동을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운동 방향과 비스듬한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바뀌는 운동을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킵니다. 그 알짜 힘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크기뿐만 아니라 변화시킬 수 있는 종류를 결정합니다. 그죠? 날아가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빠르기만, 수직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방향만, 비스듬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순간 모든 걸 다 바꾸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해했으니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간다.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가속도 법칙. 가속도 법칙은요. 가속도라는 건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인데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인데 문제는 가속도의 크기가 같은 물체라도 다 다르다. 어떤 애 2kg짜리가 있는데 같은 바닥면에 처음에 출발할 때 속력이 1로 똑같았다. 근데 1초가 지나고 나니까 위에 있는 가르며 속력이 2 됐다. 근데 나의 경우에는 그 물체가 1초 지난 후에 속력이 3 됐다. 라고 한다면 가라는 경우의 가속도는요.
1초라는 시간 동안에 속도가 1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얘 가속도는 1이어야 됩니다. 나라는 경우의 가속도는 똑같은 1초라는 시간 동안에 속력이 2 증가했으니까 얘는 가속도가 2여야 됩니다. 같은 물체인데 똑같이 출발할 때 속력 같았는데 시간이 지날 때 속도 증가량이 달라? 가속도의 크기가 달라. 이유가 뭐야? 이걸 연구한 사람이 뉴턴입니다. 되겠어?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보다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물체가 받은 알자 힘에 비례한다는 걸 뉴턴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가경에 빨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방향 힘을 줬겠죠. 근데 그 준 힘의 크기가 만약에 2뉴턴이라면 기억나요? 나라는 경우도 빨라졌으니까 그 방향 힘을 주긴 했을 거야. 근데 가의 경우에 비해 나의 경우가 가속도의 크기가 2배 더 크잖아요. 가속도의 크기가 2배 더 크다는 얘기는 처음에 준 힘에 비해서 2배 더 큰 힘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4뉴턴의 힘을 줬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어? 가속도라는 건 뭔 줄 알겠는데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뭐냐? 이걸 연구한 게 가속도 법칙이야. 그걸 연구한 사람이 뉴턴이야. 됐어?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물체가 받은 알자 힘의 크기다. 그러면 알자 힘의 크기만 가속도에 영향을 주냐? 아니다. 가속도에 영향을 주는 거 또 있다. 그 물체의 질량이다. 질량에 반비례한다 가속도는. 그러니 똑같은 크기의 힘을 준다고 치자. 이쪽 방향으로 4뉴턴에 똑같은 힘을 줄 거야. 다 해도. 근데 얘는 2kg가 아니고 4kg야. 그렇다면 처음에 출발할 때 속력이 1이었지만 시간이 지나 1초가 되면 이 4kg짜리의 속력은 3이 되는 게 아니고 2밖에 안 된다. 그래서 다의 경우의 가속도는 1이다. 힘의 크기가 같은데 왜 가속도는 달라요? 질량이 달라서 그래. 질량이 클수록 잘 안 변해.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주는 거야. 라는 걸 알아낸 사람이 뉴턴이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가속도지만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인자는 물체의 질량과 물체가 받은 알자입니다. 그래서 가속도를 구하는 또 다른 방법 A는 M분의 F라는 식을 만들어낸 사람이 뉴턴이죠. 이게 바로 가속도 법칙입니다. 가속도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과 알자 힘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똑같은 가속도를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으로 계산해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질량분의 힘으로 해도 되죠. 저 I 질량 2kg입니다. 근데 받은 힘은 2뉴턴입니다. 그러니까 가속도가 1인 거예요. 두 번째 경우에 똑같이 2kg인데 받은 힘이 2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속도가 2배가 된 거 맞습니다. 세 번째, 받은 힘의 크기는 4뉴턴과 똑같은데 질량이 2배 커서 4kg가 되면 가속도는 절반으로 다시 줄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를 계산하는 결정하는 방법은 사실은 물체가 받은 알자 힘과 물체의 질량에 의해서 가속도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거 설명한 거, 이게 바로 가속도 법칙이었어요. 됐어? 근데 이렇게 분수로 쓰기 귀찮아서 우리는 F는 MA라는 식을 훨씬 더 많이 활용하죠. 이거를 운동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름을 알 필요 없고 그냥 F는 MA 이렇게 배웠어요. F는 MA. 되겠어? 자, 그때 그래. 물체가 받은 알자 힘의 크기가 크면 어차피 같은 물체니까 지금 인정할 거야. 알자 힘의 크기가 크면 가속도 커요. 알자 힘의 크기가 작으면 가속도 작습니다. 근데 아세요? 알자 힘이 없으면 가속도도 없죠. 아니야. 가속도가 없다는 얘기는 뭐야?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실제로 물체가 알자 힘을 받으면 받은 만큼 변하는데 알자 힘을 안 받으면 물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물체가 처음에 정지되어 있으면 알자 힘이 0일 때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대로 유지하려는 고집이 생깁니다. 그걸 우리 뭐라 그럽니까? 관성이라고 합니다. 되겠어? 그래서 정지한 물체가 정지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을 우리는 정지관성이라고 한다. 근데 물체가 정지되어 있지 않고요. 처음에 오른쪽으로 이에 빠르기로 가고 있었는데 아무 힘도 안 받으면 변하지 않아야 되니까 계속 그 방향, 그 빠르기로 등속도로 운동하려는 고집도 생겨요. 이렇게 계속 같은 빠르기,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고집을 우리는 운동관성이 성립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동관성이 성립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관성이라고 하는 뉴턴의 제1법칙, 관성법칙은 변하지 않으려는 한국말 고집을 멋지게 얘기한 것뿐이다. 안 바뀌어! 나 그대로 있을 거야! 라는 고집이야. 근데 어떨 때 안 바뀌어? 외부에서 어떤 알짜임도 안 받아야 안 바뀌어. 됐어? 그죠? 정지되어 있는 물체가 정지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관성, 정지관성은 물체마다 크기가 다 달라. 지금 여기에 선생님을 포함해서 됐어? 네, 7명 앉아있어요. 7명이 있는데 우리 7명 중에 정지관성 누가 제일 클까? 그거 재일 수 있어요. 정지관성의 크기가 있습니다. 오면아 생각해봐. 얼음판이 있는데 100kg짜리 강호동 아저씨 앉아있어. 20kg짜리 유치원생 앉아있어. 얘네들은 다 나 가만히 있을 거야 라는 고집이 있겠지. 근데 그 고집을 깨트리려고 힘주겠지. 그래서 힘을 줬을 때 움직이는 순간에 그 힘이 얘 관성의 크기겠지. 그리고 얘는 20의 힘만 줘도 가요. 근데 얘는 힘을 엄청 많이 줘서 100 줘야 가요. 이런 느낌이야. 맞아? 이 관성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바로 물체의 질량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우리 얘기할게요. 정지 관성의 크기를 측정해서 나타낸 값이 바로 질량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질량은 고유한 값으로 장소에 따라 바뀌지 않아 라고 얘기했는데 그 질량이 바로 관성의 크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클수록 됐어 변하기 힘들어 라는 뜻입니다. 되겠냐? 그래서 강호동 아저씨를 변하기 힘들어서 이 아저씨를 변화시키려면 많은 힘으로 밀어야 되고요. 유치원생은 관성이 작기 때문에 조금만 힘을 줘도 변화시킬 수 있어 라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런가 하면 움직이는 물체도요.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운동관성 같습니다. 그 운동관성이 물질마다 또 다 달라. 자, 이 운동관성의 크기도 있습니다. 정지관성의 크기가 질량이면 운동관성의 크기가 뭘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보신 운동량입니다. 기억나냐? 자, 여기 2kg짜리 물체가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어. 얘 운동량 얼마야? 라고 하는 운동량 구하는 식. 새끼들이 운동량 구하는 식. 기억나냐? MVP. 모델을 병신다 진짜. MVP. 운동량 구하는 식이다. 되겠어? 물체의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값이 바로 운동량이라는 운동관성의 크기입니다. 물체의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하라고 했지 속력을 곱하라고 안 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요. 오른쪽 방향으로 가려는 운동량을 가지고 있죠. 얘 운동량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2kg짜리 물체가 오른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으니 얘 운동량은 오른쪽 방향으로 4kg/m/초의 운동량 같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얘가 가다가 벽에 부딪혀가지고 튕겨 나왔어, 선생님. 튕겨 나왔는데 속력이 똑같이 2야. 그러면 얘는 나중 운동량이 얼마니? 나중 운동량 얼마입니까? 구해. 2kg짜리가 부딪혀서 2kg짜리가 튕겨 나가고 있는데 왼쪽으로 이거 튕겨 나가. 됐어? 네. 그러면 나중 운동량이 얼마야? 처음 운동량은 이만큼인데
얘니 구하는 척 하지 말고 불러. 죽여버릴 거야. 운동량 구하듯이 MVP죠. 나중 운동량은 질량 그대로 2kg. 또 속도 불러. 왼쪽으로 이죠. 그래서 곱하시면 운동량이 왼쪽 방향으로 사죠. 속도로 계산하는 거니까 방향 넣어서 계산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 얘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예요? 기억나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모든 변화량은 나중값에서 처음값 빼는 거야. 그게 변화량 구하는 식이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나중 운동량이 왼쪽 방향으로 사고 처음 운동량이 오른쪽 방향으로 산대. 방향도 계산해야 되니까 서로 반대 방향을 한 놈은 플러스 한 놈은 마이너스 놓자는 얘기야. 그래서 놓고 계산하자. 저는 오른쪽을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로 놀래요.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나중 운동량 왼쪽이 마이너스 오른쪽이 플러스니까 나중 운동량이 마이너스 4 처음 운동량은 플러스 4 그거 빼 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시간이 지났을 때 운동량 변화량이 왼쪽 방향으로 팰 만큼 운동량이 변한 거예요 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왼쪽 방향으로 8입니다. 알겠어? 이렇게 계산하셔야 됩니다. 운동량이라는 건 운동관성의 크기를 얘기하고요. MVP로 계산합니다. MVP. 이때 V가 속도이기 때문에 방향까지 넣고 계산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운동관성의 크기가 운동량인데 보니까 부딪히는 순간 운동량이 변했어. 그 운동량이 변한 이유가 뭘까요? 얘 왜 가다가 운동량이 변했어? 그건 부딪히는 순간 벽으로부터 뭐 받아서 그래? 힘 받아서 그래요. 맞죠? 모든 변화의 원인은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동관성의 크기, 운동량에 대해서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운동량에 뭐가 생기니? 변화량이 생겨요. 운동량의 변화량을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고 할까? 운동량의 변화량 너무 길어. 이거 세 글자로 줄여. 그렇죠. 운동량의 변화량을 줄여서 우리는 충격량이라고 배웠다. 운동량의 변화량을 충격량이라고 한다. 그러니 우리가 구해놓은 이 운동량의 변화량을 그 자체를 충격량이라고 하면 된다. 그래서 얘는 왼쪽 방향으로 팔 만큼의 충격량을 받은 건데 이러한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은요.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키는 원인이 힘 때문이기 때문에 충격량은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키는 힘과 그 힘을 준 시간의 곱으로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그냥 외웠지? FT 아일랜드. FT 아일랜드. 외워라. 엄청 유명한 아이돌 이름이다. FT 아일랜드. 슈퍼주니어 같은 애들이다. 몰라? 슈퍼주니어를 요즘은 누구야? BTS 같은 애들이다. 닥쳐 이 새끼다. 자, FT 아일랜드. 됐어. MVP 됐어. 네. FT 아일랜드라는 아이돌이요. 가요계에 등장해서 MVP 상 탔어요. 실제로 있는 팀 이름이니까 검색해 보십시오. FT 아일랜드. 이용기 있습니다. 엄청 잘생긴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체가 벽이랑 충돌할 때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왼쪽 방향으로 팔 만큼 생겼다 그랬으니 충격량이 왼쪽 방향으로 팔 만큼 생겼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공이 와서 벽에 쿵 하고 부딪히는 순간 부딪혔다가 떨어질 때까지 접촉 시간이 얼마냐면 이 접촉하는 데 걸린 시간이 0.1초 걸렸다고 치자. 그러면 그 접촉되어 있을 동안 벽으로부터 힘 받았잖아? 얼마의 힘을 어떻게 받았을까? 보입니까? 이때 벽이 얘한테 작용한 힘은 보이시죠? 어느 쪽 방향? 왼쪽 방향으로 힘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량이 왼쪽으로 바뀐 겁니다. 되겠어? 왼쪽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힘 받았어요? 0.1 곱하기 얼마가 8이어야 되냐? 80이죠. 아, 0.1초 동안에 80N의 힘으로 밀었구나. 그래서 바뀐 거구나. 이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벽으로부터 충돌할 때 걸린 시간이 0.1초가 아니고 1초라면 선생님 1초로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진다면 충격량은 그대로여야 되니까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벽으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는 줄겠죠. 그래서 보시면 힘을 받은 건 똑같이 왼쪽 방향이지만 충돌할 때 걸린 시간이 1초이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받은 힘은 8N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실제로 접촉 시간을 길게 하면 내가 받는 힘의 크기를 줄여서 나 안전하다. 그래서 교통사고 나도 나 죽지 않는다. 맞냐?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죽지 않고 안전하려면 충돌을 땅 하고 멈추는 게 아니고 땅 하고 멈출 수 있게 차 안에서 뭐가 터지면 된다? 에어백이 터지면 충돌해서 누르고 들어갈 때까지 걸린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받는 힘의 크기가 줄어서 사람들이 안전한 거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똑같은 사고가 있더라도 충돌하는 데 걸린 시간을 길게 해라. 그러면 받은 힘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너네 기억해라. 충격량을 나타내는 그래프. 충격량 I는 FT라고 했어요. 충격량을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했는데 세로축은 힘, 가로축은 시간 이라면 충격량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충격량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X축도 Y축도 충격량이 아니네. 충격량 어디 있어? 그렇죠. 이 밑에 있는 면적이 바로 충격량이겠죠. 다시 말해 이 면적만큼이 운동량의 변화량을 얘기한다고요. 알겠어? FT를 곱한 값이 I이기 때문에 힘하고 시간만 알면 충격량 알 수 있다. 저 그래프의 밑넓이가 충격량 그래프다. 되겠어? 근데 실제로 어떤 물체가 벽에 부딪혀서 빵 부딪혀서 멈출 때까지 멈출 때까지의 시간을 봤을 때 그때 작용한 힘의 크기가 이렇게 일정하지 않다. 알아요? 이때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이렇게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때 작용하는 실제 힘을 보시면 실제 힘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부딪혀서 멈출 때까지 힘이 쑥 늘었다가 이렇게 줄죠. 그래도 이 그래프 밑에 있는 면적이 충격량인 건 똑같습니다. 단지 적분하셔야 면적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어? 이때요. 충돌해서 멈출 때까지 0.1초가 걸렸고 이때 힘이 80N이어서 우리가 아까 했던 요거를 그린 겁니다. 근데 만약에 충돌할 때 걸린 시간이 0.1초가 아니고 1초로 10배 길게 하면 이 간격을 10배로 늘리셔야 돼요. 대신에 이 안에 면적은 똑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면적이 똑같아지려면 높이가 낮아져서 운동량, 충격량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길어질수록 받은 힘의 크기가 줄어드는 게 자명합니다. 됐지? 그래서 시간을 길게 했을 때 힘의 크기가 줄어드는 이유를 그래프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안전장치를 만드는 원리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뉴턴의 운동법칙 중에 첫 번째 관성법칙입니다. 관성법칙은 처음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고집입니다. 그 고집 중 정지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정지관성의 크기는 질량이고요.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운동관성의 크기가 바로 운동량입니다. 근데 시간이
시간이 지나서 운동량이 변하면 충격량이라는 게 생기는 거라서 운동량과 충격량 사이의 관계 구하는 식을 보여드렸어요. 되겠어? 자, 근데 어떤 물체가 충돌할 때 머릿속에 집어넣었어야 되는 거?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기억나니?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기억날까요? 어떤 물체가요? 어떤 물체가? A라고 하는 가벼운 2kg짜리 물체가 오른쪽 방향으로요. 그래서 얼마? 2라는 빠르기로 가고 있어. 근데 여기에서 됐니? 커다란 아이가 오고 있어. B라고 하는 물체가 이쪽으로 가고 있어. 4kg짜리 형하고 5의 빠르기로 오고 있어. 뭐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앞에 가는 아이는 느리고요. 뒤에 오는 아이는 빠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따라가서 꽝 부딪히겠죠. 그러니까 이건 충돌하기 전. 그리고 충돌이 일어날 때 보세요. 충돌이 일어날 때 보시면 됐니? 실제로 뒤에 있던 B가 따라와서 A랑 쾅 하고 부딪히면서 B가 하는 말이 빨리 가 이 새끼야 하고 밀겠죠.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아이를 B가 미는 힘을 받습니다. B가 A를 밀겠죠. 그러면 그거의 반작용으로 싫어! 너 나가! 그러면서 A가 B를 밉니다. 반작용의 힘은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크기를 같아야 되는 힘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니 충돌이 일어날 때 A는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방향으로 B로부터 힘받는 거고요. B는 왼쪽 방향으로 A로부터 힘받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충돌할 때 A는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받았네? 아싸 이 새끼 빨라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A는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튕겨나갈 겁니다. A는 더 빠른 속도로 튕겨나갈 겁니다. 그래서 2kg짜리 A의 속력이 5됐다고 치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우리 B는 어떠냐면 오다가 꽝 하고 충돌할 때 자기가 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받아요. 그러니까 B라는 새끼는 느려져야 정상입니다. 근데 속력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대요. 이거 구해달래요. 그럼 충돌하기 전도 알려줬고 충돌하는 과정도 알려줬어. 그럼 충돌 후에 속도가 얼마야? 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충돌이 일어나는 동안 A와 B가 받은 힘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방향만 반대인 작용-반작용의 두 힘이에요. 그리고 B가 A를 2초 동안에 밀었다면 A도 B를 2초 동안에 밀어요. 같은 시간 동안에 밀죠. 왜? 접촉 시간은 같아야 되니까. 그러니 서로 다른 물체가 충돌하는 순간 그 물체가 충돌할 때 주고받는 힘과 시간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네들의 충격량의 크기가 똑같다는 얘기죠. A의 충격량과 B의 충격량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방향만 반대인 거예요. 됐어?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물체가 충돌할 때요. A가 받은 충격량과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같습니다. 방향만 반대인 거예요. 힘 방향이 반대라서. 충격량이 똑같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방향만 반대인 것뿐이죠. 근데 운동량의 변화량은 A의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에 운동량을 빼시면 되죠. A의 나중 운동량에서 A의 처음 운동량을 빼시면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나와요. B도 그렇습니다.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시면 되는데 방향이 반대니까 이렇게 방향이 거꾸로야. 요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얘네들을 계산하려고 저 마이너스를 열어서 분배 법칙 할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를 열면 이렇게 써도 똑같죠. 그랬을 때 나중은 나중끼리 모으고 처음은 처음끼리 모아 보시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
충돌하기 전 A의 처음 운동량과 B의 처음 운동량을 더한 값이 충돌이 끝난 후에 A와 B의 나중 운동량을 더한 값이랑 반드시 같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우리는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은 충돌하기 전 운동량과 충돌을 끝낸 후의 운동량은 언제나 같아야 된다는 법칙이다. 과정은 이런데 내용은 이겁니다. 충돌 전이나 충돌 후나 운동량은 어쨌든 둘의 운동량의 합한값은 언제나 같아야 돼. 이 얘기야. 그러면 충돌하기 전에 A의 운동량은 오른쪽 방향 20이었어요. B의 운동량이 오른쪽 방향 20이었어. A는요 충돌하기 전에 오른쪽 방향 4였어.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하면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은 오른쪽 방향 24니까 충돌이 끝나도 둘의 운동량의 합은 무조건 오른쪽 방향 24가 되어야 된다. 이게 내용이에요. 근데 충돌이 끝났을 때 A의 운동량을 보시면 A는 오른쪽 방향으로 10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B의 운동량은 오른쪽 방향으로 14만큼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다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 충돌이 끝난 후에 B의 속도가 얼마여야 되니? 4분의 14여야 된다는 얘기니까 2분의 7의 빠르기로 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속력이 3.5예요. 그런 얘기죠. 되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충돌하기 전과 충돌 후에 운동량의 크기는 언제나 같아야 된다. 이걸 통해서 충돌이 끝난 후에 B의 실제 속력이 3.5의 빠르기로 가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하겠어? 하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보시면 꼬맹아 보시면요. A의 운동량이요. 나중 운동량이 10, 처음 운동량이 4. 그러면 A의 운동량 변화량 6. B의 운동량의 변화량도 6. 보이세요? 왜냐? 운동량의 변화량은 항상 둘이 같아야 합니다. 한 놈은 6만큼 늘었고요. 한 놈은 6만큼 줄었습니다. 알겠어? 이런 관계가 성립해야 된다. 이게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요. 뉴턴의 운동 법칙부터 시작해서 운동량, 충격량까지 설명했고 아직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 제3법칙 설명 못했어요. 그거는 시험 기간 끝나고 와서 선생님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 제3법칙만 해주시면 돼요. 라는 얘기를 똘똘하게 할 수 있겠어? 4주 후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시험 잘 보고